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 얘기 좀 더 나눠보고요. 2부에는 곽병렬 리딩투자증권 이사님과 함께 시장 진단과 함께 ESG 투자 따라잡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채팅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고요. 나가는 자료들 인포맥스 게시판에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시작해 보시죠. 네, 1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도 빵빵한 자료를 또 가격 조정은 마무리, 우려는 조정 기간. 그렇죠. 하지만 매수 기회다. 네. 네. 자, 제가 연휴 동안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연휴 내내 올랐잖아요, 미국 시장이. 예,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해야 되냐. 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매수는 하는 거 맞는데 네.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 네. 매번 얘기하고 있지만 3월 16일 미연준이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는 날 부터 좀 제대로 적극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전에는 저가 분할 매수 전략. 그래서 빠지는 날,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따지면 1% 이상 빠지는 날, 뭐 전체 투자 금액의 10분의 1씩.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게 어느 한 고객이 제 고객은 아닌데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패닉으로 예, 또 레버리지 나스닥 QQQ, TQQQ 뭐 이런 것들 다 팔았었대요. 그래서 또 이제 연휴 때 막 올라가니까 이거 다시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해야 되냐. 그래서 좀 그냥 매수하는 건 맞는데 이제 한 템포 낮춰서 천천히 들어가시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이 여기 나와 있듯이 제가 이게 2월 1일 날 제가 썼던 투자 레터, 네. 저희 고객분들한테 보낸 투자 레터의 타이틀이었는데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점, 그러니까 즉 빠지기 시작한 그 고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올해는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기대 수익률을 낮춰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짚어드리고요. 그렇지만 확실히 기대해볼 만한 분기는 4, 4분기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 제가 그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은 1월 한 달만 놓고 보시면 어쨌든 제법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해예요. 뭐 S&P는 5% 이상,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9%, 그다음에 중소형주 러셀 2000은 10% 가까이 예, 지금 빠졌었고요. 이게 사실은 뭐 빠진 거를 좀 돌리고 난 금요일 날 좀 올랐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안 좋았던 1월 한 달이었습니다. 이 차트는 정말 여러 번 보여드렸었으니까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인상 전후로는 단 한 번도 조정이 없이 지나간 적은 없었다. 네.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은 작년 한 11월 미연준이 스탠스를 바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좀 약간의 조정만 일어나고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참 시장이 세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이제 때리기 시작했고 역시나 항상 있었던 만큼의 조정, 즉 10% 이상, 20% 미만의 조정 시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보통 이 기간이 아무리 짧게 봐도 2달 넘어요. 예, 그래서 보통 평균 이 변동성이 있는 장세의 구간이 미니멈 3개월, 네. 길게 보면 6개월 이상, 정말 오래 갈 때는 9개월까지도 네. 간다. 그래서 올해의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또 그 부분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그 다음을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세 상승장 아래에서의 중간 조정이지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해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차트를 그려보면 빠지거나 올랐다가 빠지는 장이다. 그러면 네. 이건 이제 숄더가 끝나고 빠지는 장이니까 여기 다시 올라올 때 지금 예를 들어 수요일 날 미국 증시 올라왔을 때 다 팔아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네. 그게 아니라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빠진다 하더라도
W자를 형성하고 올라간다 했을 때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네. 똑같을 수도 있지만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고요. 음. 그리고 시간적인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이 달렸으니까. 지난번에 왔었을 때, 지난주에 이 시간에 왔었을 때 보여드렸지만 2019년, 네. 2020년, 2021년 3년 연속으로 상승했던 미국 증시, 특히 코로나19가 있었던 해를 포함을 해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년째도 또 플러스 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기대치를 낮출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 금리 인상 우려가 지나가고 나서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는 3월 16일이 되면 네.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부분은 많이 접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참 재밌는 현상이 실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가 네. 최근에는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상반된 쪽으로 가고 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전전주에 왔었을 때인가 아무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이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실적을 보면서 우리는 올해를 견디고 아니면 또 종목을 골라내고 투자 수익을 올리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실적 장세의 시대가 저희가 볼 때는 짧게 봤었을 때 2년 정도로 보고 있다. 네. 정말 길면은 훨씬 더 길 수도 있는데 그 실적 장세 구간에 나타나는 상승폭이 작지는 않을 거다. 최소 50%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이 변동성을 마음만 급하게 안 먹으시면 네. 잘 대처해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실적 장세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중간 단락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반면에 이미 실적 장세는 작년에 끝났고 YOY 기준으로 네. 올해는 실적 장세 다음에 역금융 장세다.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EPS 증가율이 떨어져서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통 답변해 주시나요? 여러 번 답변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실적이 줄어들지만 않으면 즉 ROE가 깨지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시장은 상승을 하겠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EPS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쳐요. 근데 ROE가 30%다. 네. 그러면은 그 회사는 매년 자기 자본 부기 30%가 느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장세가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실적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아니면 매출 증가율이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때는 당연히 엄청나게 세게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실적 장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익 증가율이 일어나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예를 들어서 50% 증가하던 게 30% 증가, 10% 증가 지금 예상치가 9.5%거든요 올해. 네. 그래서 그 줄어드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내고 또 ROE가 높은 기업을 찾아내고 저희들 말하는 건 그게 실적 장세거든요. 그래서 실적 장세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실적 장세는 종목 선별이 중요한 한 해. 근데 지금 혹시 그 9.5% 이익 증가율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 그것 커지는 때문에 그래서 거죠. 지금 네. 변동성이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9.5% 너무 높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짚어드렸고 그렇지만 그 이익 증가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오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매출 증가율이 더 중요하고 그 매출 증가율은 지금 너무 작게 잡혀 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매출이 나왔을 경우에 실적 장세가 왜냐하면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매출 증가율이 7.9%, 그다음에 이익 증가율이 9.5%.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마진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뭐냐면 매출 증가, 이 영업 마진율은 작년 4, 4분기에 올라간 인건비, 그 다음에 지금 비용 증가 부분, 네. 그래서 영업 마진율 축소 부분, 지금 컨센서스로 3Q 대비 4Q로 보면 순이익 마진율이 12.9%에서 12%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9.5%가 만들어지려면 지금 평균적으로 12.8%를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4, 4분기가 12%인데 연말까지 12.8%가 만들어져야지 그 9.5%의 이익 증가율이 나오는 건데 이게 너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은 그것만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시장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나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부분은 이 매출 증가율이라는 거죠. 왜 애플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튀었겠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기업은 아무래도 약간 소비 관련주로 변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많이 들고 있겠죠.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회사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타이밍이 왔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아이폰 10 나왔었을 때 가격을 단가를 확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판매 증가율로 따지면 한 자릿수가 안 나오고 아예 그냥 멈췄던 현상. 그러면 결국은 이 혁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가를 올려서 매출 증가율을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됐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리레이팅이나 더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번에 애플 실적이 딱 나왔는데 단가 뭐 이걸 다 떠나서 매출 증가율이 11%나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매출 증가율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는 또다시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적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을 또 끌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이 예측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대형주 중에서 깨진 종목이 두 가지가 있죠. 넷플릭스와 지금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선물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네. 네, 메타,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훨씬 더 입에 네,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왔었을 때 페이스북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이상 성장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비용을 쓰기 때문에 메타 쪽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매출 성장률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넷플릭스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4,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발표된 실적까지는 괜찮은데 주가를 20%씩 깨트리는 게 나온 이유는 1분기에 대한 그렇죠. 매출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죠? 그 넷플릭스는 뭐라 그랬죠? 가입자 수가 250만 정도밖에 못 넣을 수도 있다. 네. 800만이 아니라. 그럼 확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 이번에 또 페이스북이 얘기하는 건 매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거의 10% 300억 달러 300억 달러인데 270억 달러 사이를 줬어요. 그래 줬으니까 10% 정도 확 다운 가이던스를 줬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또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면은 매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1월 지났잖아요. 2월, 3월 두 달이 남았죠. 이제 그 가이던스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스펙테이션을 낮추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한번 빠져주면 오히려 비용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홀가분하게 게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메타버스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 적자가 난 금액이 얼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좀 맞아요. 나왔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성장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 증가 부분이 더 가시화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을 흔드는 이유다. 근데 이제 지금 벌써 나중에 할 얘기를 지금 미리 다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구글을 한번 보시면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메타와 구글의 그 유튜브 애드 레버뉴 v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광고 수익.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의 총 매출의 이 규모의 변화를 딱 보시면은 네. 지금 페이스북은 거의 이렇게 정체되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유튜브는 완전히 곡선이 이래요, 그냥. 네. 예. 너무 아름답게 아름답죠. 우상향하고 예, 있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건 훨씬 더 크겠죠. 네. 아까 잠깐 열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다우에 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네. 예, 그죠? 그러면 또 자금 들어올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자꾸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장 좋은 회사는 매출과 이익을 다 같이 예상을 더 초과를 하는 회사들이고 네. 그걸 뽑아내면 참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단순하게 뭐 마가 종목을 전체를 다 투자하는 ETF를 사기도 참 그러게요. 그죠? 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사서 그 초과 수익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일 수밖에 없고 그걸 해내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그러면 매출은 근데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사주를 예상보다 훨씬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 추정치는 예상보다 좀 덜 나오는데 회사들이 자사주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사서 EPS 증가율이 더 잘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것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쪽이든 실적 가정 추정치든 EPS든 매출이든 양쪽 하나만 좋아도 올라간다. 전 넷플릭스도 페이스북도 싸다고 생각해요. 네. 자, 이거는 지금 익스펙테이션을 낮춰서 그냥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킨 상황이죠. 여기서 빌 레크먼이라는 사람이 왜 넷플릭스를 자기 포지션에 10몇 프로 실었겠어요? 네. 넷플릭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죠. 결국은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면서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튜브 자체에서. 네.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거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그게 수익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넷플릭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외주를 준 게 많은 건데 이제 자기 걸로 만들려면 비용이 더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똑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입장에서도 메타에 대해서 지금 매출을 막 일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지난 해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10조 넘는 돈을 쓰고 있다. 100억 불 이상 손실이 났습니다. 그 그렇죠. 부분에서. 100억 불. 네. 그래서 그 지금 100억 불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을 이거 여기서 멈출까요? 멈추지 않죠. 대신에 페이스북은 가상화폐는 버렸어요 이제. 네. 그럼 팔았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집중을 했었을 때 성과가 나쁠까 했을 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플이나 다른 대형 회사들이 메타버스에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페이스북은 선저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간단하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넷플릭스도 쓰고 디즈니도 쓰고 이런 걸 쓰지만 내가 쓰는 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100을 쓴다면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시간이 80, 디즈니를 보고 있는 시간이 20이란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컨텐츠과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돈을 더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레버뉴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지금 단가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언제 이런 대형 그 성장주를 팔아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네. 저는 더 이상 단가를 올려서 실적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될 때. 즉 가입자 수가 이제 더 이상 안 늘어요. 여기서 그렇다 보니까 단가를 올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 회사들은 혁신 기업들이 아니라 네. 인플레이션을 그 조장하는 기업들이 되는 거죠. 단가를 올려야 되는 네. 거니까. 다른 거 바뀐 건 없으니까. 그랬을 때 더 이상 가입자 수가 안 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실적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성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ROE는 여전히 높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가치를 구했을 때 비싸 보이는 거 나올 때 그때는 이제 다 팔아야 되겠죠. 그 타이밍은 지금 아니다. 넷플릭스는 단가를 올려도 지금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
네. 250만이라 하더라도. 예,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고 가격 전가 능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자. 네. 근데 깔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 애플이던 지금 구글이던 또 사실 퀄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보시면 뭐 워낙 이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 스토리가 끝났다고 전혀 보이진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의 유니버스가 만들어진다. 네. 거기서 이제 또 이익 창출까지도 연결이 된다 하면 그것도 또 새로운 스토리가 또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IT 기업이나 성장 기업이나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전자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이클이 있으면 쭉 성장을 하고 머추어 사이클을 가고 나서 머추어 사이클이 이제 캐시카우가 되잖아요. 네. 캐시카우가 되고 나서 이제 하락기를 맞는데 하락기를 맞았을 때 이거를 돌리느냐 아니면 그냥 맞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건데 그걸 해내려고 하는 게 지금 페이스북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게 메타잖아요. 네. 이게 할 수 있냐?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못한다 하면 당연히 이건 끝난 스토리. 아니면 되는 스토리 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 현재의 페이스북의 P 멀티플이 요번에 아직 안 빠졌으니까. 근데 빠지고 나면 지금 13배? 14배? PER이 S&P 500이 지금 저기 19배 네. 정도 되니까 네. 굉장히 디스카운트인 건 맞죠. 그러네요. 게다가 ROE가 지금 페이스북이 나중에 거의 한 30%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이 정도면 굉장히 싸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잘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너무 앞에서 지금 개별 종목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4차 산업혁명의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끝물을 봤다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인터넷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더더욱이나 너무나 아직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2018년 고점 또 뭐 2020년 그 코로나19 태워지기 전 고점 또 그 전에 2007, 8년도의 고점 하고 비교해봐도 지금은 싸다.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사이클이 레이 사이클이긴 하지만 계속 네.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 사이클 맞습니다. 근데 그 레이 사이클이 얼마나 화려할지는 가봐야 한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증시의 최근 하락폭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정도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거의 20%에 육박하게 빠졌어요. 네. 빠졌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과거의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리 인상 구간 8번 있었던 거에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S&P 500이 12.8%, 나스닥이 16.7% 빠졌는데 조정 구간이 5개월, 3개월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개월, 26개월 동안 상승을 했는데 47.8%, 90.7% 올랐으니 보통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은 흔히 말하는 이제 실적 장세가 완전히 완연해지는 그 바로 전이다. 그래서 그 실적 장세가 완전히 끝나는 끝물까지 가려면 시간적인 게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나 빨리 금리를 올리는지 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을 했었을 때의 시기와 타이밍을 재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두 개를 다 해서 보더라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나스닥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또 1970년 이후의 평균 하락값이에요. 네. 예,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15.2%, 1970년 이후 전체 평균은 19.5%. 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 또 중위값으로 보면은 더 낮아요. 그죠? 네. 그 16.6%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얼마나 빠졌다 그랬죠? 19.2% 빠졌고. 네. 그리고 그리고 하락 일수로 따지면 67 정도. 근데 지금 보면 평균값으로 보면 거의 다 통과를 하고 네, 있죠. 맞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격 조정은 끝났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 네. 예.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제가. 네.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쭉 해봤는데 대충 보니까 평균적으로 지난 2000년 닷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씩 빠졌던 여기 보시면 여기서 14번. 네. 요 14번에 10% 이상 빠졌던 때. 그래서 평균 요거 쭉 계산했었을 때 며칠이 걸렸냐면 한 53일 정도더라고요. 네. 네. 53일이면 2달이 약간 안 되는 네. 정도죠. 그럼 우리가 지금 나스닥이 작년 11월 22일 날부터 시작해서 네. 1월 24일 날 네.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면 딱 2달 하고 이틀 정도 넘는 네. 거잖아요. 67일 정도, 뭐 60여 훨씬 넘는 거죠. 어쨌든 그 정도인데 그러면 그 53일보다 더 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회복해서 전 고점을 뚫는, 옛날에 빠지기 전 고점을 뚫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했더니 평균적으로 1.4 나오더라고요. 1.4 개월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1.4. 배? 그러니까 53일 곱하기 1.4. 아, 곱하기. 네. 그러면 뭐 60일로 그냥 계산합시다. 간단하게 네. 계산하면 네. 1.4 하면은 3개월이 안 되는 네. 정도겠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 뒤면 음. 그 고점을 탈환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근데 그걸 또 계산을 해보려고 그러면 3월 16일날 금리를 올리는 걸로 계산하면 또 좀 더 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3개월로 또 생각을 하자. 아니면 그 길이가 더 길어졌다. 여기 보면 아까 평균값이 3개월이었다면 그죠? 네. 3개월로 계산하면 여기서 곱하기 1.4 하면 그죠? 뭐 거의 5개월 좀 안 되는 정도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16일이 바닥이다. 그리고 나서 5개월 잡으면 8월 달. 그죠? 네. 그러면 전 고점은 뚫는다. 그럼 대충 그 정도의 값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네. YOY로 따지면은 올해 연말은 어쨌든 올해 연초보다는 높을 거다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막 지르지 말고 종목 잘 고르고 실적 잘 보면서 빠지는 날 사자. 네. 뭐 간단하게 20% 빠져주는 페이스북이다. 사볼만 하거든요. 뭐 넷플릭스 뭐 고점 대비 50% 빠졌었던 날, 그게 이제 확 빠졌던 날이잖아요. 사볼만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종목을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근데 본부장님 아까 보여주신 그 나스닥 10% 이상 조정 구간에서 보면 18년도 8월 29일부터 18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네. 117일 동안 23.6% 네. 하락. 이때가 이제 금리 인상 끝나고 끝날 때였나요? 끝나고 언제부터 이게 딱 오른 거였나요? 24일부터 그게 금리 인상이 언제였어요? 날짜가 대략? 2015년 18년.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네. 2015년 12월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 3년 동안에 2.25% 올렸죠. 네. 그러면 16, 네. 17, 18. 그죠? 네. 이때는 막판에도 왜 이렇게 그러면 오랫동안 길게 다 알고 그 있던 사이클이었잖아요. 네. 쭉 올렸으니까. 네. 계속 올렸으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장대금리차 역전.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럼 근래에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요 정도 코로나를 정도는 제외하면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때가 네. 빠진 폭이 코로나를 오기 전에 금리를 먼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하락폭 자체를 막아줬죠. 네. 23.6%에 끝날 하락이 아닐 수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나 그렇게 갈까봐 또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금리 안 올렸는데. 그럼 이제 더 기간이 더 길어질까봐요. 그거는 네. 좀 여태까지 사이클적으로 봤었을 때 네,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이제 네. 만약에 FOMC 이제 3월에는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명확하게 연준의 이사들이 몇 번 올리고 싶어 하는지가 객관적으로 딱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7번에 바바박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까요? 지금 2년물 금리는 5번 올리는 거로 반영이 돼 있는데 2년물 금리는
어떨 것 자, 오늘 같으세요? Q&A만 합시다. 예, 이거 하지 말고. 아니 뭐 어쨌든 아, 궁금해서 차라리, 요즘 되게 딱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그걸 네. 보면 여기 지금 네. 답이 나와 있어요. 네. 자 보면은 그 3월달에 한 번 올리는 거 지금 당연해졌고 그죠? 네. 예. 12월까지 얼마나 올릴 거냐? 4번, 네. 92.9%, 5번, 64.5%. 그럼 이미 시장은 4번에서 5번 올리는 걸 반영한 수치다. 네. 당연하죠. 예.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점도표를 했는데 7번이다. 그럼 시장 더 빠지겠죠. 더 빠진다. 그렇게 되면. 아니 당연하죠. 지금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건 4번 내지 5번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약간 저는 제 경험상 후행하거나 조금 덜 반영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생각하는 횟수보다 한두 번 정도 적게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다섯 번이라는 게 좀 더 빠진다 많을 수도. 하더라도 네.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 하락폭 자체가 얼마나 더 빠질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많이 빠졌고 뭐 한 20% 정도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100이라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80% 빠졌고 추가로 20% 정도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금리를 아예 한 번도 안 올린다 해서 4-5번으로 벌써 확 가버렸고 네. 딱 2달 만에. 그래서 지금 시장 엄청나게 반영을 했고 그럼 여기서 4-5번에 추가적으로 한 2번 내지 3번 정도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빠진 폭에 엑스트라로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겠죠. 한 5% 정도 그러면은 20%에 그렇죠. 뭐 25%까지 뭐 그 정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저는 그거는 사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음.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이거는 이제 또 비유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렇게 못 올린다. 저는 전형적으로 지금 미 연준은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시장은 이미 벌써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예측하고 있다. 오히려 덜 올린다. 그래서 시장은 또 올라간다. 이게 제 개념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미국이 현재 세계 최강대국이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포지셔닝은 당연히 기축통화고 달러 보유국이고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예요. 네. 자, 그러면 이 국가가 기강이 흔들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달러의 절대 가치가 망가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 현재의 미국이 갖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해요. 다른 뭐 신흥국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 그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유럽, 일본, 그리고 또 어디 뭐 호주, 캐나다, 뭐 아무튼 뭐 선진국 다 집어넣읍시다. 여기서 이제 또 경제 사이즈로 따지면 중국. 네. 이게 다 비교했었을 때 미국이 부채 비율이 다 낮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부채 비율이 특히 낮은 쪽은 어디죠? 기업과 가계예요. 네. 네. 이 두 개가 굉장히 튼튼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넷워스가 굉장히 높고 기업들도 부채 비율이 낮고 그렇죠. 뭐 이런 회사들의 입장에서 뭐 얘네들이 설비 투자를 갖다가 괜히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생산성이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그러면 뭐 금리를 높였다 낮췄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경기가 확 올라갔다 확 사라졌다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쪽은 괜찮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쪽은 어디예요? 정부 부채 정부 비율. 부채죠. 네. 정부 부채 비율인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무덤 파가지고 금리를 자기가 막 올린다고요? Why? 그거를 저 하는 순간에 전 제가 볼 때는 이건 미 연준이 왜냐하면 하도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왜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높은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11월 달 립 서비스를 확 때린 거잖아요. 응? 근데 12월 달 숫자 보셨어요? 12월 달 통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어요? 12월 달에 총 그 정부 발란시 연준 발란시시 어떻게 되는지 보셨어요? 계속 늘어났죠. 그렇죠.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이퍼링을 시작한 게 언제예요?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동성 계속 풀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현재 금리를 2%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정부 부채 환경이냐? 아니란 얘기지.
140%라니까요. 정부 부채 비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계산하면 지금 네. 현재 사이즈로 보면 그거는 금리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쥐약인 거잖아요.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말 그걸 중국이 모르겠어요? 보고 있단 말이죠.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70%, 80%.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돈을 풀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지금 보면 채권 수익률을 보면 가장 좋은 쪽이 중국 정부 부채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지금 현재 돈의 흐름에 있어서 이슈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정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분기에 0.5%씩 올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1% 올리고 나면 이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는 거지만 많이 변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모든 게 다 매크로 쪽에서 금리에만 지금 다 쏠려 있는데 네. 점점점 이제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고 나면 그리고 점도표가 얘기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초점보다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시간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2%까지 갔다고 쳐요. 미연준의 금리가 2%까지 갔다고 쳤는데 그 2% 올렸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회사들이 다 이 빵이나 마가 기업들이 아니겠어요? 지금 내 캐시가 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런 회사들은 계속 돈을 잘 벌 거다. 그러면 당연히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당연히 나스닥을 끌고 올라갈 거고 전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처럼 미 연준은 그냥 인플레이션 파이터야 지금. 무조건 저거 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지금 들고 있으시면 안 되죠. 주식. 네. 이게 애초에 물가가 오른 게 뭐 경기가 좋아서인 것도 있고 뭐 자. 유동성도 있지만 지금 물가 에너지 봅시다. 가격, 에너지 물가 뒤에 가격 그 브레이크다운 해주신 거 있던데 네, 그거 좀 네. 말씀 주시죠. 되게 중요한 내용 같던데. 이게 금리를 올린다고 네. 잡힐 거냐 요런 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률과 연결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대충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수 있을 만한 우려가 있는 부분은 한 3, 4%. 왜 그러냐면 임금 상승률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태까지 일어난 인플레이션의 굉장히 큰 부분이 뭐냐? 당연히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자동차. 그죠? 렌탈카. 네. 그다음에 호텔 이거는 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워낙 얘네들은 지금 엄청난 적자니까 단가를 올려서라도 어쨌든 그쵸.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라갔던 부분들. 근데 전부 보면은 에너지예요. 에너지와 자동차예요. 네. 네. 근데 에너지와 자동차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탄소 배출 제로 그쵸. 하나. 두 번째는 당연히 전기차로의 전환. 이 두 가지란 말이죠.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더 이상은 트랜스포테이션 플러스 알파 전자제품화되는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의 수요가 커지는데 그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 공급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단가 올라가고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맞물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인데 완전히 그게 다 전환됐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능력과 석유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거는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있다고 치고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쪽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에너지 쪽에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났다 치면 이쪽 공급은 왕창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차트를 그려봤을 때 당연히 공급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면 단가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 미래로 따지면 어느 정도로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단가는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의 어떤 확 올라가는 현상. 과거에 석탄에서 개솔린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도 개솔린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아직 그 신재생 에너지가 그리드 패러티를 다 도달한 나라는
일정 부분 한정돼 있는 거고. 근데 계속 투자를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더 저점이 빨리 떨어지겠죠. 태양광의 지금 현재의 20년 전 플러스 계산하면 97%의 비용이 줄었단 말이죠. 더 떨어질 거겠죠. 그런 식의. 그럼 계속 늘어날 거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다 가솔린차가 전기차로 갔다. 그럼 이건 가솔린 수요가 확 떨어지는 거고. 네. 그죠? 자동차가 운송에 들어가는 가솔린 수요가 전체 가솔린 수요의 40%가 넘어요. 네. 그럼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 전기차로 넘어갔었을 때 그럼 자동차를 놓고 보더라도 부품이 3분의 1로 줄잖아요. 절반으로 줄잖아요. 네. 그건 다 디플레이션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차로 넘어가면 자동화가 옛날에 컨베이어 벨트가 나왔었을 때 그게 이제 포드와 지금 앨런 머스크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가 팩토리나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광물이나 부품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 거지만 결국 끝은 인플레이션 확 낮춰주는 부분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전체적으로 다 봤었을 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금리를 확 올렸어. 3% 4%까지 올렸다고 쳐봐요. 네. 어떤 결과값이 나올까요? 저는 이건 상상하기도 싫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거를 미 연준이 모를까요? 제가 볼 때 그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막 올리겠다라고 지금은 립 서비스를 하는 거지 뭐 사실 막 올리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네. 그냥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모르겠다고. 그렇죠. 네. 그냥 시장에서 지금 저렇게 흔들어 대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럴 때는 뭐에 기대해야 되냐? 결국 실적이잖아. 그렇죠.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 금리가 여기서 지금 0이던 2%던 3%던 그랬는데도 좋은 실적이 나올 회사는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알지도 못하겠고 정답도 없고 그걸 갖다 기댈 수도 없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냐 이거죠. 제가 지금은 내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정말 매출이 얼마나 늘고 어느 쪽이 들어갈지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지금 벌 게 너무 많은데 왜 지금 시간을 허비하냐 이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뒤에 그 자료 중 이 자료 제 이거 보고 되게 정말 본부장님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지난 한 5년 정도의 그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스테이블한데 결국은 변화를 줬던 건 에너지랑 상품이랑 이런 거잖아요. 그럼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 관련된 비용 증가 정도가 스티키한 거고 그렇죠. 그게 나머지는 이렇게 그게 바로 이 내려오죠. 임금 상승률이잖아요. 어디 갔죠? 임금 상승률로만 봅시다. 네. 자, 이게 굉장히 스티키할 거예요. 지금 임금 상승률 5.8% YOY 근데 꺾였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인 비용 증가로 계산했던 숫자가 있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네. 그러니까 미국 고용 비용 인덱스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Q1Q예요, 이게 숫자가. 그러면 지금 보면 4Q의 숫자가 1% 늘었어요. Q1Q 곱하기 4, 4%잖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고용 비용 인덱스가 4% 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스티키하게 4% 정도로 늘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서비스 그냥 뭐 소비 수요가 연간 4%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게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창출해 준다라는 부분이고 이 숫자가 떨어져야 되겠죠. 더 요 숫자 정도로 이 정도 수준으로 그죠? 0.7 정도. 그러면 7차 33%대.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이 3%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걸로 보고만 있으면 그리고 이런 인건비 상승률로 놓고 보고 있으면 스티키하겠죠. 더 중요한 부분은 숫자는 요 숫자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막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있는지 알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금 상승률과 렌털 일드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전세로 하기 때문에 사실 주거 비용 자체는 증가율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네, 이자율만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은 살아보셨죠? 잠깐이요. 네, 네. 저는 좀 오래 살아봤으니까 이게 사실 월급 받는 거에 3분의 2가
이 주거 비용으로 나간단 말이죠. 엄청 비싸죠. 예, 월세가. 엄청 비싸죠. 제가 싱가포르에도 살아봤지만 네. 뭐 최소가 뭐 아무튼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임금 상승률이 4%면 충분히 렌탈 인플레이션 4%를 감당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임금이 4% 늘으니까 당연히 그쪽도 늘 수 있고 그러면 큰 무리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모델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3.5%대. 네. 네. 요 정도 인플레이션은 지금 금리를 안 올리면 요 수준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이미 벌써 미 연준이 2% 타겟인데 그거에 1.5배, 2배 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근데 이제 금리를 얼마나 올리면 이게 떨어지냐.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7% 시대가 뭐 계속 이어진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쵸. 네네. 오늘 자료에 그 우크라이나 얘기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나요? 아, 요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네. 그냥 최근에 이제 유가가 너무 오랫동안 생각보다 너무 강하니까요. 이제 이게 어떻게 이게 만약에 더 이 상태로 몇 달만 더 가도 사실 에너지 가격하고 물가는 또 레깅이 되니까 생각보다 길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나올까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짜 페이 어텐션 하는 건 근원 인플레이션이고 그죠? 네. 그걸 좀 제외하고 보기는 네. 하는데 그래도 영향이 있으니까. 영향이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YOY로 계산했었을 때는 당연히 상승률은 확 떨어지죠. 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확 떨어집니다. 네. 예, 왜냐하면 유가가 워낙 그때 높았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상승률로 계산하면 확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유크레인이나 뭐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날까 안 할까 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과거에도 뭐 골프전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훅 빠진다면 그건 항상 기회였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괜히 쫓아서 사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올 한 해는 힘든 한 해다. 네. 이건 그냥 벌써부터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하자.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히 올라간다고 막 조바심 내서 쫓아가서 사지 말고 얼마든지 이게 약간의 막 피해 가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빠지는 날 사자. 그러면 그나마 좀 편할 거고 이게 쭉 지나가고 나서 3, 4분기, 4, 4분기 되면 거의 이제 마무리 구간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요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어디 갔냐? 왔다 갔다 하도 많이 하니까. 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로 계산하면 어쨌든 3, 4분기 말이 되면 과거 평균은 네. 0.9% 올랐다가 2.1% 빠졌다가 0.5% 올랐으니까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러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10% 빠졌어요. 네. 그러면 3분기 말쯤 되면 빠졌던 거는 끝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요만큼 오르니까 이건 이제 평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기 또 그 다음 분기가 제일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1분기, 2분기, 3분기는 1분기, 2분기에 빠졌던 거를 3분기에 돌려놓더라도 플랫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3분기, 4분기가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6개월은 투자를 앞으로 평생 하려고 투자 시작하신 거 아닌 건가요? 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항상 제가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건 저랑 30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입하시는 거지. 뭐 아니면 뭐 꼭 필요한 일이면 어쩔 수 없지만 투자라는 것은 길게 생각하시고 같이 가자는 어떤 여정을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6개월의 잘 버팀과 이걸 잘 해결해 내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그 다음에 6개월, 1년, 2년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것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조바심은 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또 좀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요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결국 지금 이 시장의 조정이 일어날 때 매수를 하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즉 시장이 대사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할 때 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전략인 빠질 때 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인데 첫 번째는 이미 한참 설명을 했어요. 네. 금리 인상 스케줄과 긴축 속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냐. 저는 충분히 네.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고 첫째. 두 번째는 결국 실적이다. 실적이 믿을만 하냐. 그 실적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감당 가능한 그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2월 달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유동성이. 네. M1 증가율이 16.37로 올랐어요. 네. M2가 13.07에서 13.11로 또 올랐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지금 한참 멀었어요. 고점하고 비교했었을 때 M2 나누기 시총으로 계산하면 자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지금이 닥한버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는 요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더 올라야지 닥한버블 수준이냐. 81%더 올라야 돼. 네. 그러면 지금은 전혀 M2 나누기 시총으로 계산했을 때 닥한버블 수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또 닥한버블 수준이라고 막 얘기하시면 제가 좀 화를 낼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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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2007년 2008년 산업재 버블 사이클하고 비교했었을 때 27.8%. 그러면 2018년 9월 달 그 고점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 3개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12.7%. 그다음에 가장 최근이었던 2020년 2월 코로나19 터지기 전도 계산하면도 4.9%예요. 근데 자, 요 숫자가 요것만 보고 있으면 4.9% 얼마 안 남았네. 이거 너무 고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한 걸까요? 그냥 현재 M2 12월 달 말 숫자로 계산한 거예요. 네. 근데 M2가 내년 계속 올해 증가하니까. 연말까지로 계산하자. 그러면 네. 올해 연말에 10%만 늘어난다고 계산하자. M2가. 네. 그래서 다시 재계산하면 딱 5,100이 나와요. 이게 제가 제시하고 있는 숫자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S&P 500은 5,100 정도로 보고 있다. 예. 그게 연초 대비해서 6% 7% 상승한 숫자 정도. 네.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유동성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부분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쭉 넘어갈게요. 여기 다. 자, 실적을 보시면 어쨌든 전체 33%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77%의 기업이 EPS로 따지면 4% 정도 더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75%의 기업이 매출이 2.5%포인트나 더 높게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7.5% 여기 나와 있죠. 7.9% 매출 증가율이 플러스 2.5% 더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두 자릿수가 나오잖아요. 네. 매출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숫자를 지금 잘 아직까지도 인식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인식하는 순간에 애플 같은 주가가 나오는 거죠. 큰 기업들이.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출 증가율이 14.9%가 나왔어요. 4, 4분기가. 5년 평균 매출 증가 6.5%밖에 안 됩니다. 예, 2배가 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월 포워드 미의 PER이 19.2배로 떨어졌어요. 5년 평균 18.5입니다. 10년 평균 16.7이고요. 그 금리로 계산하면 지금 정말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PER이 정말 싸다고 생각해요. 미국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점선으로 뚝 떨어졌죠, 지금. 예, 현 시점에서 그렇게 보여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변호사님께서 여쭤보셨던 질문에 네. 있어서의 부분이에요. 자, 요게 지금 걱정스럽죠. 네. 뚝 떨어져요. 근데 지금 벌써 보면은 연간 단위로 이렇게 쭉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겠죠? 임금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져야 돼. 첫째. 또는 원자재 가격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용 증가 부분이 빨리 떨어져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아까 매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럼 이건 진짜 많이 오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요 9.5%가 아니라 7.9%인데 영업 마진이 똑같다고 계산하면은
이익 증가율이 7.9% 정도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근데 만약에 매출 증가율이 확 올라갔다. 10몇 프로, 11% 나왔다. 그러면 이익 증가율이 그 밑에 있다면 그 많이 빠지는 것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익 증가율이 9.5%만 나와도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S&P 5,100은 갈 수 있다. 정도 지금 생각하는 거죠. 컨센을 놓고 뭐 저희가 계산을 해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퀄컴, AMD, 넷플릭스 뭐 쭉 봤을 때 지금 상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저 ROE가 빠르게 깨져 내려오는 걸 확인하면 저도 스토리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4, 4분기 실적까지는 확인된 게 없어요. 그죠? 오히려 더 좋죠. 네. 1, 4분기에 대한 지금 가이던스를 낮췄더니 지금 빠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실적이 나왔을 때 예측치보다 더 낮게 전망이 되고 있으면 또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 4분기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익스펙테이션 마사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비용을 많이 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글의 실적 중에서 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알파벳 사업별 동기 성장률인데 진짜 대단하거든요. 전 부문이 다 대단하네요. 25%가 넘게 나오잖아요. 클라우드 특히 이게 45%예요. 아직도 저렇게 성장하나요? 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오펙스를 확 늘리고 있잖아요. 35%. 자, 이건 뭘까요, 이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비용을 얘기잖아요. 써야죠. 네, 네. 투자를 써야죠. 그러면 클라우드를 키우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반도체. 저는 반도체 그냥 왕창 들고 가요. 제 포트폴리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다. 저는 계속. 그래서 지금 이런 페이스북도 그러니까 성장에 떨어지면서 다시 성장을 하려면 메타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돼. 당연히 메타 투자를 하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요. 그래서 저는 기승전 자꾸 반도체를 얘기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건 인플레이션, 해징도 되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비용 증가가 늘어나는 부분에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는 퀄컴을 제일 좋아해요, 지금. 어떻게 보더라도. 예. 뭐 그래서 결국은 대형 성장주를 들고 갈 수도 있으나 저는 그 앞단에 있는 관련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는 부분들을 지금 투자해 놓고 기다리겠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제가 왜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수익률이 지금 안 좋은데 계속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뻔히 보이니까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탄소 배출 제로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영업 마진율이 어떻게 변할지. 그러면 저는 이거는 고점 대비해서 50% 빠졌다고 해서 안 들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집을 해서라도 전체 포트의 25% 정도, 20% 정도는 들고 갈 것 같아요. 왜? 그게 앞으로 5년 뒤에 1000%의 수익을 내줄 수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는 수익률을 까먹더라 하더라도 그건 남겨놓겠다고, 쟁겨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성장과 앞으로의 수익성을 계속 창출해내면서 주주 가치를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반도체가 1등이고 그 다음이 저는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2등이고, 그 이외에 뭐 바이오 산업이 있던 뭐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소비 관련주들, 뭐 아니면 가치주 중에서도 성장이 좀 곁들여되는 것들 다 보면서 계속 종목을 하나씩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1시간이 다 됐는데 진짜 올해는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계속 종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게 안 되실 것 같으면 맡기시는 게 맞다. 정말로 그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참 빌 에크먼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참 저 사람은 저렇게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나. 요즘 개인들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네. 예. 6개 종목을 한 종목에 10몇 %씩 두고 간다. 이건 진짜 참 대단하다. 헤지펀드 매니저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왜 그 사람은 편하냐면
그 종목들만 딥다 팠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넷플릭스를 14% 실었다. 그럼 믿어야죠. 우리가 공부를 한 것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공부 많이 했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애플을 왜 믿겠어요? 예. 벅셔 해서웨이 같이 30년 넘게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40% 실어놨어. 믿어야죠. 그거는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팍팍 난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예.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올해는 급한 마음으로 먹지 말고 네, 확인할 거 확인해 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가자. 근데 네. 이럴 때 시장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죠.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제가 심지어는 그 지난주에 막 살짝 많이 빠졌을 때 그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를 욕하시고 그냥 욕하고 팔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맡기세요. 예,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네. 본인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도 왜냐하면 댓글 엄청나게 뭐 심지어는 정말 심한 댓글도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욕하시더라도 차라리 팔지만 마시라.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정말 잘못된 종목을 들고 있다면 당연히 파셔야 되는 거고 계속 얘기했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같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확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고점 대비해서 20% 빠졌었단 말이죠. 그건 진짜 파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앞으로 이게 2년이 갈지 몇 년이 갈지 모르는 스토리인데 이걸 지금 파시면 진짜 후회하시니까 차라리 절 욕을 하시고 예. 작년 초에도 경험하셨잖아요. 작년 초에도 반도체가 좀 안 좋았었어요. 미국 반도체 수익률이. 그렇지만 연말까지 다 돌리고 플러스 40%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또 올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 빠졌다는 걸 던지고 나서 그냥 차라리 저한테 욕을 하시고 그냥 버텨내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앞으로 수익을 훨씬 더 낼 수 있는 비중이 남아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1부 저희 마치도록 할게요.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